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박정환입니다. 지난 1강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강의 화학적 추질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화학적 추질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질소성 화합물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적 수질 요인 중에서 용존산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서 1강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어체의 대사라고 본다면 수온은 엔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가 빨리 가기 위해서는 엔진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그 엔진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스가 없다고 한다면 그 차는 이제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 산소, 용존산소라는 것이 이 차의 어떤 스피드뿐만 아니라 가동 여부를 결정을 하는, 효율을 결정하는 가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요인들 중에서 가장 원초적인 요인이 수질 요인이 수온이라고 한다면은 화학적인 수질 요인들 중에서는 이러한 산소가 또 원초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질 요인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것들이 개별적으로 어체의 어떤 대사나 생존의 영향을 또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수질 요인들 중에서 어류를 양식장 환경 내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대량 폐사를 유발할 수 있는 수질 요인을 꼽자고 한다면 용존산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단 어류에서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체의 경우에 대부분 이 산소가 생명 유지를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부족할 시에는 생존과 바로 직결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양식장 환경이라는 것은 자연 환경과는 달리 구역이 정해진 공간 안에 어류들을 수용을 하고 자연 환경에 있는 밀도보다 훨씬 높은 밀도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용존산소의 부족 현상은 상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존산소가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어떤 수질 요인의 변화들 중에서 가장 민감하게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반응을 하고 조처를 취해야 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항상 이 용존산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 인간이나 육상동물들이 처해 있는 어떤 대기 중의 산소 환경과 그리고 어류들이나 수산 생물들이 처해 있는 어떤 용존산소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가늠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어류가 처해 있는 용존산소의 환경 자체가 어떤지 가늠해 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용존산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수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중에는 약 21% 정도의 산소가 존재를 하고요. 보통 이것이 한 15%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미 아주 답답한 우리 인간의 경우는 답답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고 거의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에서 1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생존이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요. 그래서 약 절반 정도인 앞서 말씀드린 것 10%만 되더라도 이미 육상동물들은 폐사에 이르는 지경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질 환경 내에서의 용존산소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15도씨 물일 경우, 깨끗한 물일 경우 용존산소가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총량은 약 10mg/L입니다. 10mg/L를 퍼센트의 형태로 바꾸게 되면 물 1리터는 약 1kg에 준하고요. 따라서 10mg이 물 1kg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을 퍼센트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약 물의 밀도까지 고려를 해서 봤을 때 약 0.4% 정도밖에는 죄송합니다. 약 4% 정도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수중에서 가장 좋은 여건에서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산소의 양은 약 4% 정도라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인간 또는 육상 동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놓고 보자면 이미 다 폐사를 하고도 남을 정도의 조건이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우리가 양식을 하는 상황에서 수중의 어떤 산소량이라는 것은 이러한 가장 적절한 가장 최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온들이나 또는 고용물들이 녹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산소가 용해되는 것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닌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양식 환경 내에서의 오류라는 것은 이 용존산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용존산소가 미치는 어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다는 것을 이런 수치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5도씨 물에서는 약 10mg 퍼리터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용존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온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 포화도, 그러니까 즉 그 산소라는 가스가 수중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포화도가 낮아지게 됨으로써 15도씨에서 예를 들자면 20도씨가 된다면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산소 양은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담수에 비해서 해수의 내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존산소량 역시 적어지게 됩니다. 즉 염분도가 올라가면서 최대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산소는 또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고용물 또는 다양한 이온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이런 용존산소의 포화도와 농도는 자연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Q10, 앞서 제가 이제 물리학적인 수질 요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도씨가 변하게 되면 약 2배에서 3배 정도의 대사율이, 어류의 대사율이 이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법칙을 일반적으로 Q10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온 상승에 따라 가지고 어류의 호흡량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예상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소의 소모, 포화도가 아니라 어류의 활동 또는 어떤 어류와 연관된 대사 활동과 결부를 지었을 때 수온 뿐만 아니라 먹이 섭취 활동 역시도 그런 어떤 산소의 소모량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먹이를 먹지 않았을 때와 비교를 해서 먹이를 먹고 난 이후에는 산소 소비량이 약 2배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현상은 살을 섭취한 이후 1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어류에 대한 활동에 따라 가지고 활동 정도에 따라서도 산소 소모량이 당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나 양식장 환경에서 지나치게 빠른 유속을 수중에 유지를 시켜주게 되면 어류의 활동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사 활동이 증가해서 산소 소비량이 또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류의 크기에 따라서 어종에 따라서 상당히 어체에 있던 대사 활동이 줄어들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큰 어류들보다는 작은 어류에서 산소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타나 있는 그림과 같이 100g짜리 어류와 1kg짜리 어류를 비교했을 때 과연 개체 단위로 봤을 때 100g짜리 어류가 산소를 더 소모를 많이 할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어체 개개로 봤을 때는 당연히 큰 어체가 작은 어체에 비해 가지고 산소 소비량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중량 단위로 봤을 때 작은 어체가 큰 어체에 비해서 훨씬 더 산소량을 많이 소비한다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 이 표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규텐 법칙의 한 예로서 왼쪽에 있는 수온이 증가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단위 시간당 1kg의 어체가 소모하는 산소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약 정확하게 이제 10배가 10도씨가 차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17도에서 25도가 증가할 경우 서던 플라운더 같은 경우에는 105g 정도, 105mg 정도 1시간 동안 1kg의 어체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5도 정도가 되는 수준에서는 약 240g까지, 40mg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5배 정도의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규텐 법칙과 잘 상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26도씨에서 차넬매기가 소모하는 산소량을 어체 크기와 그리고 먹이를 공급한 전후를 비교한 내용으로서요. 100g짜리 어류를 놓고 봤을 때 사료를 섭취하기 전에는 약 400mg 정도의 산소를 소비하는 데 반해서 사료를 섭취하고 나서는 약 620mg 정도까지 산소 소비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 50% 정도까지 산소 먹이를 섭취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가지고 상승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체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사료를 공급한 이후에 산소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수온기에는 수온이 상승함으로 해서 수중에 산소가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효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어체의 활동은 증가함으로 해서 항상 이런 산소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특히 고수온기에 그리고 이 폰드 양식의 경우에는 밤 동안에는 산소가 생성되는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이러한 용존산소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어종에 따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용존산소의 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온수성 어종의 경우에는 5mg/L 이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냉수성 어종의 경우에는 최소 6mg/L 이상 유지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대사와 성장을 위해서 적절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낸 부분은 어류가 일반적으로 산소가 모자랄 때 취하는 행동을 나타낸 것이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앞서 보여드린 그 산소가 모자랄 때 취하는 행동으로부터 충분한 산소를 얻지 못하게 되면 결국 컴펜세터리 포인트라고 하는 보상점, 더 이상 외부로부터 공급받는 산소로 체내의 대사를 유지할 수 없는 지점인 컴펜세터리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산소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일종의 당 가수분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체내에 있는 당을 분해시킴으로써 당 내에 들어있는 산소 분자를 떼내어서 대사에 이용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내부적인 산소 생성 활동을 통해서 생명 생상을 유지를 하고자 하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일정 부분 산소를 공급받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 해당 작용을 통해 가지고 발생하는 수소 이온으로 인해서 체내에 있는 혈액 내 체액의 pH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폐사에 이르게 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pH가 떨어짐으로 해서 폐사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후에 이산화탄소를 설명을 하면서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존산소 산소의 농도 변화는 어, 그 양식장 현장에서 이제 관리 요인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게 되는데요. 특히 선별 과정과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체가 작은 어류들이 큰 어류에 비해 가지고 단위 무게당 용존산소의 소비량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그 반대로 이제 개체를 놓고 봤을 때는 큰 어류들이 훨씬 더 그 산소 소비량이 높다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류들이 각기 다른 크기의 어류들이 한 폰드 또는 수조에 같이 혼합되어서 있을 경우에 사고 등으로 인해서 산소가 급감하는 산소가 하락하는 감소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경우에는 산소 하락으로 인해서 큰 고기들이 먼저 배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항상 일정하진 않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크기별로 선별을 해 놓은 상태에는 큰 고기가 아니라 작은 고기에서 같은 체중에 비해서 산소의 소비량이 높기 때문에 작은 고기가 먼저 배살을 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종종 발견이 되곤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왜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면 출하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런 크기별로 같이 크기가 같은 다른 크기가 같이 혼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큰 고기가 먼저 상업적으로 가치가 높은 큰 고기가 먼저 배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별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출하에 가까운 시점에서는 꼭 명심을 하고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폰드 내에서 산소에 대한 일주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폰드의 경우에는 식물 플랑크톤의 활동에 따라서 산소의 생성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상승하였다가 밤 동안에는 식물 플랑크톤 역시 호흡을 하기 때문에 감소를 하는 어떤 일주기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일주기 변화입니다만 날씨나 기후 조건에 따라 가지고 연속적으로 흐린 날씨가 진행될 경우에는 낮 동안은 올라갔다가 밤 동안은 다시 하강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날에는 에도 흐린 날씨가 계속 진행이 될 때에는 그 진동은 계속하지만 절대량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연속으로 흐린 날씨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부가적인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소의 저감은 직선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산소의 양을 측정한 다음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 산소가 감소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소가 해 뜨기 전까지 얼마 정도 감소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폰드 내에서 산소가 생성된 요인과 그리고 저감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또 소모가 됩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 표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나타내었고요. 먼저 산소를 그 수중에서 생성하는 그런 요인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산소를 생성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식물 플랑크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생성되는 요인을 어떤 구성 부분을 퍼센트로 나타내었는데요.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통해서 약 한 77% 정도가 수중에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인위적인 어떤 에어레이션, 그러니까 폭기 작용을 통해서 약 20% 가까운 정도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외에 이제 폰드로 유입이 되는 물과 또는 대기 중으로부터 들어가는 수중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약 2% 미만으로서 각각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양식장 환경 내에서 산소를 그럼 소비하는 주체는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공교롭게도 식물 플랑크톤이 가장 많이 생성하는 것과 동시에 역시나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약 한 58% 정도에 해당되고요. 이 부분은 해가 뜨지 않는 그 야간에 주로 이제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반대급부인 호흡을 함으로써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 가지고 이만큼 많은 부분들이 소모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낮에 생성한 양의 절반 이상을 역시 수중에서 식물 플랑크톤들이 야간에 소모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에 주된 산소 소모원은 당연히 수중에서 키우고 있는 양식 생물일 것이고요. 그것이 약 한 23%. 그것과 더불어서 수중에 있는 미생물들의 호흡에 의해서도 거의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양식 생물과 유사한 정도 수준까지 산소를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산소를 소모하는 정도의 수준을 놓고 봤을 때도 이런 박테리아들, 그러니까 미생물, 세균들에 의한 이 산소 소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산소 소모를 생물만큼 하고 있는 이러한 세균들은 직접적으로 수중에 있는 유기물들, 특히 고용물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용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 해서 산소의 소모에 의한 어떤 문제점들을 상당히 정합시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 단독이 아니라 유기물과 연관지어서 고려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pH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질 요인이고요. pH 7일 때 담수의 경우 중성, 그보다 낮을 때는 산성, 높을 때는 염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pH는 단독으로도 중요하지만 이산화탄소와 연관을 지어서 고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산소를 외부로부터 얻지 못할 때 내부적인 산소를 생성시키기 위해 가지고 해당 작용 글라이콜라이시스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일부 산소를 공급받긴 하지만 역시나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수소이온 농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사에 이르게 된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많이 형성될 경우에는 혈액 내에 역시나 pH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체내에 있는 물 분자가 결합하게 되면은 수소이온 농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서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과정과 동일한 어떤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pH가 감소함으로써 어류가 성장이 저하되거나 최종적으로는 폐사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수중에 있는 pH, 즉 이산화탄소의 증가 또는 산소의 부족으로 생기는 결과론적인 수소이온 농도의 증가, pH의 하강은 혈액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을 하게 하는 어떤 능력을 저감시키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 X축은 산소의 농도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Y축은 혈액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로 와 결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어 놓은 푸른색 선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만나게 되는 점, 약 그 라인 이 pH, 혈액 내에 있던 pH가 6 정도일 때 헤모글로빈의 결합도를 나타내는 부분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따라 올라가시다가 pH 6.0이라고 나와 있는 선을 만났을 때 왼쪽으로 쭉 가게 되면 혈액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하고 결합하는 능력 자체가
약 4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계속 올라가게 되면 약 7.08이랑 7.04 정도 수준에서 만나는 점에서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다음에 거의 80% 정도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수중에 있는 산소 농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pH에 따라서 어체가 느끼는 산소의 농도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pH 7과 6을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산소를 느끼는 정도가 2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소 농도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pH 조절이 또 생존과 성장에 직결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수중에 있는 pH와 연동하여서 어류의 대사 또는 생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15에서 20mg/L 정도의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pH, 이산화탄소, 용존산소는 폰드의 경우에 서로가 연동하여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산화탄소와 결부를 하여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들은 알칼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칼리도의 정의는 pH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수중에서 발생하였을 때 그것이 pH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버퍼링을 하는 완충작용을 하는 어떤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요인들은 아래쪽에 나타낸 이온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CO3 탄산 계열의 CO3, HCO3와 같은 탄산 계열의 물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알칼리도는 수중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식 활동을 통해서 감소하는 알칼리도들을 탄산 계열의 물질들을 공급함으로 해서 감소를 저감시키고 pH가 떨어지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수에서는 그 담수가 어디 지형학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5에서 약 500mg/L까지 넓은 범위의 알칼리도를 나타내고요. 해수의 경우에는 각종 이온들이 많기 때문에 115에서 120mg/L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식장 환경 내에서는 지속적인 pH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약 200mg/L 정도의 수준에서 알칼리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나타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알칼리도, 용존산소의 변화를 폰드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낮 동안에는 용존산소의 농도는 식물 플랑크톤들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였다가 해가 지는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식물 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의 주요 원료로서 낮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호흡이 시작되는 밤 동안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CO2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수중에 있는 pH 역시 변화하게 되는데요. 녹색으로,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알칼리도가 수중에 많을 때, 그리고 알칼리도가 작을 때 변화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pH가 낮은 수준에서의 알칼리도가 낮은 수준에서의 pH의 변화를 보게 된다면 그 변동폭이 상당히 큰 반면에 알칼리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 변화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pH, 알칼리도, 그리고 용존산소의 서로의 어떤 상호관계를 잘 고려해서 수중의 수질 관리를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도입니다. 경도는 일반적으로 알칼리도와 유사한 변화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된 이온으로서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도가 모자랄 경우에는 각각류와 같이 외표를 벗는 벗어서 성장을 하는 탈피 과정을 거치는
품종일 경우에는 탈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그리고 어류의 경우에도 이 유어기 때, 치자어기 때 본 뼈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또 적절한 원재료인 칼슘과 마그네슘이 공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형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과학적 수질 요인들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질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